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2017년도 기출문제 26번서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 BP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 내 LM 곡선 IS BP 먼델 플레밍 모델이죠. 고재변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변통 이렇게 통화정책이니까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LN 곡선이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환율 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할 때 증가한다고 해야지 감소하거나 불변이다? 아닙니다. 오케이? 자,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제시장의 이자율이 BP인데 그거보다는 국내시장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이게 포린 국제시장의 이자율이고 국내시장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돈이 국제시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변동환율 제도니까 이렇게 있어서 원화와 달러, 외환시장이 있는데 해외가 국제시장에서 이자율이 더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유출돼서 밖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자, 달러가 유출돼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달러의 양이 줄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격을 나타내는 환율은 그렇지. 달러의 양이 줄어드니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환율은 상승하고 총수요는 증가해서 답은 1번. 네, 뭐 간단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결과 IS 곡선이 다시 순수출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해서 균형점은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순수출 증가로 IS가 우측 이동해서 C점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자, 이게 수익률 곡선이 만기와 관련해서 나타내는 건데 단기에는 좀 이렇게 수익률이 낮고요. 장기는 좀 수익률이 여기 높은 그래서 장고 단저 뭐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단기에 어떤 이자율이 장차 미래에 점차 좋아질 거로 생각되는 거야. 물론 수익률과 관련한 만기 기간 구조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보시면 기대 가설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볼게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과의 관계는 피셔 가설을 생각하시면 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물가 상승률 기대는 실현되니까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자, 우선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작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명목 이자율이 10%인데 실질 이자율이 뭐 8%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됩니까? 2%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의 값을 갖게 된다. 맞네. 그 답이 그냥 1번이네. 이거 그냥 1번 이거 확실한 거니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잖아.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랑 채무자 중에서 누가 이득입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그 명목 금액으로 계산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갚아야 될 부담이 줄어들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영향할 때 채무자가 유리해집니다. 채무자가 이득이 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거야.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자,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 없이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재분배를 통해서요. 채권자의 돈이 채무자에게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래야죠. 반대가 됐습니다. 구매력의 이전이 발생하는데 지금 채권자, 채무자가 반대가 됐어. 채무자가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실질 이자는 음수가 될 수 없다. 아니, 음수가 될 수 있지. 만약에 얘가 10%인데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1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질 명목 이자율이 음수가 되기는 어렵지. 그래서 이게 명목 이렇게 하면 맞는데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재반 비용을 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빼야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5번.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크다면 요거네 요거. 그러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뭐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9번 한번 봅시다. 자,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두 나라의 물가 지수의 비율과 통화의 교환 비율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물가랑 요게 외국의 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키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밑으로 보내게 되면 외국의 물가랑 우리나라 물가의 그 비율로 환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목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는 한국 대 미국의 물가 지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A가 검정 색깔이 A야. 약간 이거 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좀 그림이 확 보이진 않아. A는 여기 다시 쓰면 우리나라 물가, 외국의 물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B가 뭐야? B가 지금 파랑이니까 파랑. 이 B는 뭐 오르락 내리락 이게 변하네. B는 $1 환율이네요. 그러니까 1달러당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 살펴보면 환율 B는 요거 A와 이거 보면 이 똑같은 건 A와 B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가번 볼게요. PPP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과 반드시 일치? 아니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명목 환율이 요건데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 환율은 이거를 그 물가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 환율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요거를 P로 나눠준 게 이게 실질 환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실질 환율은 요거 A와 B로 쓰면 E는 B. 요거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명목 환율은 그냥 요거 E야. 요거 물가의 비율인데 실질 환율은 요게 B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B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얘는 또 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A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A분의 B 이걸 나타내서 1 이렇게 되는 거고, 명목한율은 그냥 B를 나타내는 거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가 날아가요. 그 재미난 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가를 지우시면 다 많이 날아가고요. 다음에 나번 볼게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기 보시면 2008년이 어디입니까? 여긴가요? 아이고, 이게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돼버렸어. 아무튼 자, 2010년을 100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100으로 나타내는데 2008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 요거 표현하는 건데, 흐름이 어떻게 돼? 2008년에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와 미국의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같으면 이게 1 그대로 A가 평평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다.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 여기 그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이 같지 않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더 높은 거 알 수 있죠. 나번도 날려야 돼. 나번도 날리고 다 날라갔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봤더니 가나 날리니까 다라가 맞나 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에 따를 때 97년 IMF 사태에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97년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 97년. 네, 거기 보니까 97년 상황에서 보면 어딘가 그래프가 좀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라고 볼 수 있겠어. 검정 색깔 A가 B보다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B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율 자체가 물가의 상승률 요거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낮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평가 원화는 절상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격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라번 한번 볼게요. 라번. 핸드폰 A의 국내 가격이 주어져 있고요. 요게 P야. P. 미국에서의 가격이 $1000. 요게 PF야. PF. 환율은 얼마니? 그러면 요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지. 얘가 이렇게 있어요. 0이 몇 개야? 6개네. 그리고 얘는 0이 3개네. 그럼 요거 두 개 같아지도록 만드는 얘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됩니까? 0을 3개 지우면 1000. 1달러당 1000원. 맞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오케이 해서 답은 이렇게 5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프와 표를 줘서 제시하는 게 우리 시험에 또 유행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자, A은행에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부채 자본, 여기가 자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남의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가? 부채와 또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할당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갑작스러운 50억 원의 예금 인출이 발생했대. 내 돈 주세요 하는 거야. 이 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이 50억 예금 인출이 발생하니까 얘가 50억 빠져나갔어. 150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 가시죠? 그 이쪽에 마이너스 50 줄었어. 그럼 여기도 뭔가 줄어야 되잖아. 지금 돈이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다 증권과 대출 이렇게 이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어떻게 갑자기 돈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니까 예금에 200에 20만 보유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얘는 초과 지급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근데 갑자기 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증권을 팔거나 어떻게 대출을 더 땡기거나 해야 되는데 당장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으로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 마이너스 50 했고 여기서 마이너스 50 해서 메꿨습니다. 자, 근데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야. 그러니까 예금이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의 예금이 있으니까 이거에 10%인 얼마야? 15 아니겠습니까? 15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5만큼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 15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잖아. 여기서 빼거나 여기서 15를 빼거나 대출에서 15를 빼거나 뭐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서 이렇게 15만큼을 빼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중앙은행은 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돈을 빌리는 거지. 딴 데서 빌려오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증권을 매각하는 거지. 여기 증권에 50 있었잖아요. 차입을 해야지. 신규 대출을 늘린다? 대출을 늘리면 이쪽이 더 커지잖아. 지금 이쪽을 줄여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늘린다는 말이 안 되고 역시 돈을 빌린다. 대출을 줄이면서 돈을 또 빌려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한다. 증권 통해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준비금만큼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규 대출을 늘린다. 예, 요거는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예, 그래프라든가 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좀 익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